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는 5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월에서 11월쯤에는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돼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며 마스크 없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대선에 진 패배자로서 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대표의 것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들어간 70대 노인을 경찰이 내쫓고 문까지 잠근 CCTV 영상이 MBN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할머니가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경찰관이 이를 회유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모자이크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든다고 말해 할머니가 포기하게 한 건데 자칫 이번 사건이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식당이나 찜질방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 난방용 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5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주택용 요금 상승폭인 40.3%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찰 폭행으로 흑인 청년이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경찰청이 문제가 된 경찰팀을 해체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경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27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영화를 보거나 학교 수업을 할 때도 말이죠. 하지만 웬일일까요? MBN이 살펴봤더니 아직은 못 벗겠다며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도 이 마스크 해제로 본격적인 엔데믹 전환은 시작이 된 거죠. 방역당국은 5월부터는 마스크 완전 해제, 10월에서 11월쯤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우리나라에선 그해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난 지금 누적 확진자 수 3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7차 유행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시 기준 확진자 수는 7,416명으로 지난해 7월 4일 이후 210일 만에 가장 적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실상 실패했던 2021년 11월 집단 면역 목표 이후 처음으로 일상 회복 시기를 점쳤습니다.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동절기 2023년 아마도 10월 11월쯤에 시작되리라고 보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져 풍토병화, 즉 엔데믹이 올해 안에 올 거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정 단장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5월쯤이면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 마스크 벗고 다니셨습니까? 그대로 쓰고 다니셨습니까?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서이기도 하지만 아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도 있다 보니 헷갈려서 그냥 쓰고 다닌다는 분들도 계셨죠. 전남주 기자가 다양한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 전인 어젯밤 서울의 한 극장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상영관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12시를 넘긴 시점인데요.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한 채 극장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들어왔지만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씁니다. 인파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스크 빼고 들어왔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건지 좀 눈치도 보이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 학교 풍경은 조금이나마 예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대체로 마스크를 썼지만 한 학생이 숨을 크게 쉬며 모처럼 맑은 공기를 들이쉬는가 하면 다른 학생은 해맑은 표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선생님 말도 잘 안 들리고 뛸 때 여기 습기가 차서 불편했어요. 친구들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게 부끄러워요. 대학생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고 농구장을 찾은 일부 관중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첫날.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듯 대부분의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렇게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곳도 있죠. 약국에서는 써야 하고 마트에서는 벗어도 된다지만 그럼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어쩌지 등등 말이죠. 특히 서울에서만 하루 7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지하철은 썼다 벗었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최희지, 표선우 두 기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를 보내면서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집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오늘부터 안 써도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이지만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다만 엘리베이터는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서 이동할 때는 평소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사무실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전에는 근무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했죠. 다만 사내 헬스장이나 대면 보고 등 회사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이나 식사를 다 한 후, 또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써야 했던 마스크를 이제는 벗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요양시설, 병원과 함께 여전히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지내보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사 작성을 마치고 더빙실로 가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입니다. 퇴근길은 지하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들어가는 계단부터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밖에서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지하철 개찰구를 지났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볼 텐데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쓰니까 나도 내가 벗으면은 나 혼자만 안 쓴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요. 지하철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탑승하기 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지만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곧 탑승할 예정이라서 그냥 쓰고 있는 게 편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니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쓰고 다니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을 것 같고 해제된다고는 들었는데 오늘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사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써도 됐지만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저도 다시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보겠습니다. 충무로역에서 한정거장을 지나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탑승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까지 많게는 4번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분간 마스크와의 어색한 동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우린 이렇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아직 불안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최근 중국의 재확산세를 비롯해 아직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해당 기간에는 각종 지원과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발병 초기부터 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직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 배경에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 등 여전히 비상사태 유지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또 차후 비상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적인 감시체제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by the situation in many countries and the rising number of deaths. 우리나라처럼 부분적으로 마스크 의무 해제에 들어간 국가들도 있지만 WHO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각국의 방역 태세에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다음 분기회의에서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에 진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며 오라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2차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한 말입니다. 검찰이 1차 출석 때 일부러 시간을 끌어 자신을 2번 오게 하려 한다면서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갈 듯한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입장 보시고 이어서 검찰의 반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소를 정해놓고 한 조사였다며 지난 주말 있었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이 추가로 부르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당 지도부 대부분이 2차 출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선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출석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출석 날짜를 놓고는 검찰과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 추가 소환에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로 장외투쟁을 하며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조사에서 모든 질문을 거부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나왔다면서 제대로 수사받고 억울하다면 무엇이 억울한지 조목조목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해 미워도 만나야 된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검찰은 아주 불쾌한 기색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빨리 읽으라고 재촉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서면 조사와 다를 바 없는 소환 조사였다면서 말이죠.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위례 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차 지목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은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길예봉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재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의 존재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당하게 나오겠다면서 날짜를 놓고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팀은 물론 방호원과 경찰 등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토요일에 출근했다며 주말 소환을 고집하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입장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추가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마지막 기차를 놓친 노인이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내쫓고 문까지 잠근 사실이 MBN 단독 보도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경찰관이 이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모자이크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든다며 할머니가 정보 공개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였냐고요? 들어보시죠.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경찰관에게 쫓겨난 할머니는 억울함에 며칠 뒤 관할경찰서에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사실상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모자이크가 한다고 그랬더니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지워야 된대요.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해서 포기를 했지.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알아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지구대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까지 찍힌 영상은 45분 정도. 모자이크 전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몇백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안 되는 26만 1,800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비싼 CCTV 열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정보 공개 청구를 포기하도록 경찰이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CCTV 분량과 모자이크 양에 따라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상세히 안내했을 뿐이라며 회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할머니의 고소 사건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해당 지구대가 속하지 않은 이곳 부산진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담당 수사관은 MBN이 보도하기 전까지 지구대 CCTV를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딱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이제 서류를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CCTV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쫓겨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앞서 보신 보도 이후 MBN은 경찰과 관련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누군가 자기 집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자 놀라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들은 겁니다. 교대 시간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하자 흡연 중 푸념을 한 거라고 하네요. 이어서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토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112 신고를 했는데 곧바로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에 끊으려 했지만 대뜸 자신의 이름과 욕설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A씨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겁니다. A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기도 하고 사과문조차 겨우 복사본으로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써쓴 걸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의 잇따른 실책, 사회부 민경영 기자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 기자, 아니 한파 속에 노인을 내쫓고 그리고 또 신고를 한 피해 여성에게 뒷담화를 하고 이거 기강회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두 사건을 좀 차치를 하더라도요. 포털 사이트에서 지구대, 파출소, 징계 이런 단어들을 좀 검색을 하시면 여러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지난 몇 달간 언론에 드러난 사건만 해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2번, 골프장 탈의실에서 현금을 절도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소속된 지역 경찰관들의 추문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요. 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지구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의 만남이 더 잦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경찰관들의 기본 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복무 규정을 보겠습니다. 네. 아예 한 장, 그러니까 4개 조항을 할애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경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 이 규정을 했는데요. 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시민에 대한 고운 말 사용 그리고 친절함입니다. 특히 시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해선 더 나아가서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칙까지 상세하게 제정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역시 시민에 대해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만 잘 지켰어도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실책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개인 한두 명의 일탈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지구대 파출소, 그러니까 지역 경찰들의 근무 여건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당직이 계속 돌아가는 좀 피곤한 형태의 근무를 쓰고 있죠. 사건 사고 현장에서 초동 대응, 각종 수사 지원, 취객이나 민원인 상대 등 업무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충분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휴직이나 장기 파견을 가는 인원이 생기면 소속을 지구대나 파출소로 변경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 인원이 대부분 서류상보다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소연하는 거죠. 여기서 오는 일선 경찰관들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근무기간 해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대나 파출소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특히 이제 시민하고 접촉이 가장 많은 중요한 경찰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개개인에 대한 문책을 떠나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록해 놓는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산 좋고 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민경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제가했습니다. 이미 책정된 8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800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죠. 1년 새 난방비가 58%나 올랐지만 손님이 없다고 그렇다고 난방을 끌 수도 없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 중인 서울의 한 고깃집. 최근 가스비가 2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주인은 한 달 전보다 90만 원 더 나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인건비 올랐지,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와중에 지금 가스값이나 이런 게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중되는 그런 게 너무 커서. 목욕탕이나 대형 찜질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원까지 내보냈지만 업종 특성상 손님이 적다고 기계를 끌 수도 없습니다. 손님이 그냥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항시 기계를 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가는 건 항시 일정한데 들어오는 손님이 그냥 적으니까.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 난방용 가스 도매 요금은 단위당 34.69원으로 1년 전보다 57.6% 급등했습니다. 업무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바로 연동해 한 달 주기로 자동 조정되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더 비쌉니다. 게다가 정부의 에너지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 에너지는 소상공인 영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혹독한 겨울나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지난주 디도스 공격을 당한 PC방 업주들의 피해 소식 전해드렸었죠. 당시 일부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라고 주장하던 LGU+. 이번엔 LGU+ 본사 서버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장사를 망친 피해 업주들은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만 1,000만 원에 가까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용망을 제공하는 PC방 곳곳이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 설 연휴 기간 일부 PC방 전용망에 이어진 디도스 공격.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LGU+의 PC방 넷 이용자였습니다. 당시 LGU+는 개인 사업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어제, 이번에는 LGU+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새벽 3시, 저녁 6시 두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MBN 취재 결과 새벽 5시 40분에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2번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6 했고.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사를 망친 PC방 사업자들부터 작업물을 다 날린 개인 이용자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 해도 일부 사업자는 위약금만 1,0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위약금만 약 905만 원입니다. 보상한 얘기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해당 서비스 약관을 보면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는 면책된다고 돼 있어 외부 공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서울 상암동 LGU+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3에서 4%로 돈 빌려드립니다. 그것도 고정금리로요. 어떠십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 귀가 솔깃해지죠. 오늘 주택구입 관련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자 신청자가 그야말로 쇄도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이사 계획을 세운 직장인 전모 씨는 은행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고민하던 차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소식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그나마 저렴하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빚을 갚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제한 없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일반형은 연 4.25%에서 4.55%,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은 연 4.15%에서 4.45%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도 받지 않아 출시 첫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첫날 1일 총 접속자 수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전 중에. 분위기상 관심은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다. 추이를 봤을 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주어지고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우대금리를 모두 더하면 최대 0.9%포인트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대출금리 하단이 연 3.2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다시 은행대출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까지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것 같지만 겁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지난 27일 한 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음에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를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식은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김 의원에 대해 악의적인 의혹 제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판, 논평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달려들어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TF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많이 사주면 쌀 농사는 줄지 않을 것이고 그럼 쌀이 남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야당이 매년 쌀 수요보다 공급이 3% 많으면 그만큼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붙여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부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다수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자기 부정이고 그리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빠른 시일 안에 상정 의결까지. 국민의힘은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막농법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자 여론이 무서워 본회의를 연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 등 찬성과 재정 부담 등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후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수도권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서울과 용인에서, 안철수 의원은 인천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윤상현, 조경태 의원도 서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수도권 대표론까지 나오는 이유는 수도권에 120석이 넘게 걸렸는데 국민의힘 기반이 영남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롯이 당원들만 투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수도권 표심이 만만치 않게 중요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심이 아무래도 영남권에 몰려 있을 텐데요. 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이 재작년 기준으로 이 당원 분포를 보면요. 영남권의 당원 비율은 55.3%, 수도권은 29.6%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28만 명이던 당원 수가 80명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지역 분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최고 분포를 보면 영남권은 40%로 줄고 수도권은 37%에 달합니다. 비슷해진 상황이죠.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영남 표심이 세다고 볼 수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자들이 수도권 표심을 마지막까지 신경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같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은 컷오프 규모, 그러니까 몇 명으로 할지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 내용이 내일 오전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전 당대표 선거의 컷오프 규모는 통상 5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3명 혹은 4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정해지는 규모와 기준대로 다음 달 10일 컷오프가 실시됩니다. 당권 구도는 이제 뭐 윤곽에 잡혀서 그런지 이제는 최고위원 5자리를 둘러싸는 경쟁이 또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별 계파별로 막판 교통 정리가 진행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현역 중엔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마쳤고 이 지성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 의원이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내세웠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혼란을 언급하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의 힘이 이준석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최고위원이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오늘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전 대표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고요. 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내일 일반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혼란 사태 전에 최고위원을 사퇴했던 김재원 전 위원은 출마 선언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함께 윤 대통령 후보 당시 수행단장을 지낸 TK 재선 이만희 의원, 또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초선의 이용 의원 등 친윤계가 앞으로 더 나설 예정이고요. 또 비윤으로 분류되는 허은하 의원도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당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을 했던 분들이 또 출마를 하는 거 보면은 제한이 없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자리죠. 청년 최고 자리.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자리도 치열합니다. 이 현역인 지성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러닝메이트를 공식화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또 이종배 서울시 의원, 장재원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김영호 변호사 등 원외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의 출마 기탁금을 고려하면 일부는 후보 등록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서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맨 얼굴에 신경 쓰인다는 분들 많죠. 실제로 설 연휴 직후 립스틱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화장품 매장 앞이 북적입니다. 주로 립스틱과 블러셔 등 색조 화장품을 찾는 고객들입니다. 블러셔 좀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해보려고요. 실제로 백화점마다 색조 화장품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안팎. 그 중에서도 립 제품과 블러셔는 70% 이상 늘었습니다. 유통업계는 또 문화센터 대면 강의도 대폭 늘리고 식품 시식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고객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내 체험형 이벤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강좌 수도 15% 이상 늘었고 회원 수도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도 예약이 부쩍 늘었습니다. 외모나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이 마스크로 가렸던 이 피부 트러블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분주해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3년 전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마스크가 사라지면서 소비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내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었죠.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습니다. 내일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 이후 석 달 만입니다. Is ironcla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and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and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가정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든가, 한미 간의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보다 이제 한국 측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스틴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북한이 아직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겨냥한 반응이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8일 우리의 국군의 날과 같은 건군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죠.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위성 사진입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곳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간 위성 사진 진짜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노동당 1호 총사가 북한에서 뭐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여기부터 찾아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사각형 건물 3개가 연결된 청사 전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부터 가로등과 근처에 있는 차량까지 선명하게 식별이 됩니다. 사진이네요, 그림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청사 동남쪽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볼까요? 김 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전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접근 경로까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제가 사진 맞냐고 여쭤볼 정도인데 북한도 정찰 위성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다른 장소들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촬영된 사진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구릿빛으로 제작된 김일성 동상까지 볼 수 있었고요. 평양을 포함해서 다른 북한 지역 모습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다시 여쭤본 거. 북한 정찰 위성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방금 보셨던 사진들과 비교를 하면 한눈에 봐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으로 촬영했다는 사진들 직접 보시면요. 컬러가 아니고 이 흑백입니다. 그러네요. 이 서울과 인천이란 건 알 수가 있는데 이 대규모 시설 정도만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일대는 윤곽선 정도만 흐릿하게 구별이 되는 정도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상이 선명하게 분리돼 보이는 정도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해상도와 같은 개념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서 20m 분해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국토위성 1호로 촬영한 김일성 광장 일대 사진을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네네. 위쪽에 인민대학습당과 좌우에 조선중앙미술관, 그리고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 김일성 광장 일대 건물들의 형태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국토위성 1호에는 흑백 0.5m, 컬러 2m급 해상도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북한 정찰 위성 촬영 사진들은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겁니다. 전문가의 평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보통은 군사정찰로 쓰이고 있는 위성의 해상도는 대부분 다 0.5m 이하입니다. 군사위성으로서 쓰기에는 해상도가 너무 낮다. 사실 민간보다 군사위성이 좀 더 뚜렷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반대네요. 예, 어쨌든 북한이 아직 갈 곳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찰의 무차별적 폭행에 흑인 청년이 숨진 사건으로 미국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13분 동안 71가지의 명령을 내리면서 구타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논의가 중단됐던 경찰개혁 법안에 대한 재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의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에 쓰러져 엄마를 부르짖는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
아랑곳하지 않고 잔혹한 구타를 이어간 경찰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니컬스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공분이 더욱 거센 상황입니다. 당시 발의된 조지 플로이드 경찰 정의법이 미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가운데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재추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had many elements in it that are important, banning chokeholds, dealing with no warrant searches, dealing with accreditation of police departments. It's necessary that we do all these things. 멤피스 경찰청은 니컬스를 사망에 이르게 한 흑인 경찰 5명이 포함된 스콜피온 특수부대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니컬스의 유가족이 다음 달 7일 의회에서 진행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개혁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운석을 맞고 쓰러진 교황. 공소원이 무릎을 꿇은 히틀러 등 상상을 벗어난 작품들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블랙 유머로 세상을 풍자하는 권위의 반기를 든 예술계의 이단아들을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붉은 카페 뒤에 한 남성이 운석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작품 제작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 히틀러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몸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인물들을 파격적인 모습으로 그려내 권위를 조롱하고 아픈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단순히 도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미술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노숙인. 바닥을 뚫고 침입한 남성. 1억 4천만 원짜리 바나나 등 어릿광대를 자처한 작가 특유의 블랙 유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m에 달하는 거대한 붉은 손톱이 미술관 벽면에 기대해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뒤덮은 머리카락.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몸. 패션계를 떠나 순수 예술가로 돌아온 천재 디자이너는 인간의 몸과 아름다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채모가 가장 작가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뭔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뭔가 노화 과정도 예술계 이단아들의 가장 논쟁적인 작품들이 서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Listen to me very carefully. I want these traitors taken alive. 1944년에 있었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반정부군은 히틀러가 죽었다고, 친정부군은 살아있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전군에 내립니다. 반대의 지시가 내려오자 전신 담당 부서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들어온 거 다 공개하자면서 공개를 하는데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전신이 더 큰 영향을 미쳐 반정부군은 모두 처형되죠. 1군단에서 고상황 전파 체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담당자가 긴급 상황 보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전율하는 이유는 북한 무인기 침범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첨단 시대에 아직도 우리 부대가 재래식 유선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고 방공부대의 긴급 통신망과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예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인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단체 메시지방에 문자를 남겨 다 알게 되는 이 시대에 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정보체계가 연결돼 있지 않아 군단은 군사령부에, 군사령부는 합참에, 합참은 공군작전사령부에 70여 년 전 6.25 전쟁 때처럼 매 단계마다 유선 전화로 아날로그식 보고를 주고받았다니 보고 있는 국민 기야말 밖에요. 올해도 국방 예산만 57조 원을 혈세로 쓴다면서요.
이태원 참사 때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한 번에 연결하는 통신망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11개 계급 수직 구조로 돼 있어 중간에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먹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돈을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첨단 무기가 질비하고 세계 최고의 IT 기술로 인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적이 언제 어디로 오는지 전달이 안 되면 좋은 머리, 좋은 팔, 좋은 다리가 있더라도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인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비싼 자동차 사놓고 우마차 끄는 격 아닐까요? 국민은 이 시대에 우마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고 싶지 않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긴급 통신망 놔두고 유선 보고 였습니다. 지난 26일 여자배구 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 간의 경기 3세트에서 시합구가 아닌 연습구가 사용된 데 대해 프로배구연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배구연맹은 3세트 경기 시작 전 연습구를 미처 걸러내지 못했다며 남은 시즌 재발 방지와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오늘 서울은 낮 동안 4도선까지 올라서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서울은 7도, 모레 3도 예상되면서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북부로는 눈이 날리는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만 밤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0도, 대전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평년 수준의 약간 웃돌아 비교적 온화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